수학 이것만큼은 진짜 목숨처럼 지켰다. 혹은 이건 절대 안 시켰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수학을 정말 매일매일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주 며칠씩 시키셨어요? 주 7일 매일. 주 7일이요? 아, 365일. 좀 무서운데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고 싶어요. 사실 내 새끼는 원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 참 내 마음대로 안 됐던 부분 뭐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근데 극복은 안 돼요 원래. 근데 단기적으로 효과를 봤던 경우는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아이들 안 그래도 힘든데 사실 저희 첫째도 학군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고등수학 나가고 이런 거 다 겪어봤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가 초5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고2거든요. 고2 수학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었을까? 저도 첫애 때는 소위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뭐 여러 학원들 한 번쯤은 기웃기웃 거렸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 당시 때는 정말 민감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수학교육 전문가인데 내 자식은 남의 학원에 보낸다는 거거든요. 수학을 하시는 분이면 학원 선택도 남다를 것 같은데. 저는 안녕하세요. 교집합 속의 코너죠. 런웨이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런웨이 3탄인데요. 학부모로서의 수학적인 고민, 어떤 거를 궁금해 하실지 몰라서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쌤부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초등 학부모님들께 엄마표 수학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는 124 미니쌤 김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수학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올해 24년 차로 초등수학 교재 개발하고 있는 목동 진주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초등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수학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전하고 있는 대치설티로 활동하고 있는 김설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수학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수학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학부모님이시잖아요. 민희쌤은 아이가 학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중3 아들, 중1 딸, 초3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네. 3남매. 진주쌤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중2, 고2, 딸 둘 엄마입니다. 선배맘으로서도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설훈쌤은? 네, 저는 초6 아들, 초3 딸, 그다음에 초1 아들. 저도 3남매. 정말 다복하시네요. 네. 거두절미하고 선행. 사실 영어는 선행이라는 개념이 명시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수학은 딱 정해져 있다.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거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분한테 여쭤보고 또 여쭤보면은 의견이 섞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분께 블랙보드를 드렸고 서로 컨닝하지 마시고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는 특목 자사고를 관심이 있고 최상위권을 노려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기 전까지 수학 선행을 몇 년 정도를 하면 좋을까? 최소한 이걸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세 분이 생각들이 좀 다르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 분의 생각 그대로 전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원소님들은 보시면서 세 분 중에 저분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 상황에 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설훈쌤부터 한번 가볼까요? 3년이거든요. 초6까지 중3 과정까지는 최소한 중3까지는 끝내야 된다. 심화까지는 끝나야 되고 그래도 좀 더 가자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해야 된다. 진주쌤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초등 5, 6학년, 고등수학 1, 2학년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거네요. 3년이었는데 여기는 4, 5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학군제에는. 방금 최상위권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재고 과고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중 1학년, 2학년 정도에는 경시대회, KMO 같은 것을 수상을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등수학 정도는 되어 있어야 경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중등 3년치는 언제 끝나지? 이런 것들을 걸리는 시간들을 역산을 해보면 최소한 초등학교 5, 6학년에 고등수학을 들어가는 수준은 되어야 그 과정들을 따라갈 물리적인 시간들이 나오거든요. 미니쌤은 초6까지 고1까지 한다 그러면 4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4년 이렇게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진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이나 대치동의 최상위권 친구들
친구들은 이것보다 더 빠른 친구도 물론 있지만 이 정도가 돼도 네. 특목고를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목고 중에서도 잘하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진도인 것 같아요. 사실 세 분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학군지의 아이들은 영재고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이 정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현실이 이렇다. 일단 이거는 최상위권 이야기였고요. 최상위권을 다 목표하지는 않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수학을 나름 잘 하고 싶은데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최소한은 요 정도를 해놔야 중고등 수학에 지장이 없고 나중에 일반고 안에서라도 나름 1등급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선행 한번 적어주시죠. 같은 수로 가보죠. 서른쌤, 2, 3년. 네. 이거 대치동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대치동이라서 목동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중학 수학을 다 맛을 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업 시간 내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를 한 번에 다 받아들이는 건 사실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쉽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까지 한 번 다 훑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2에서 3이라고 잡은 거는 그래도 잘하는 친구는 3년까지 하면 좋겠지만 이걸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 2년 정도는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주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고등수학을 조금 여유 있게 시작을 하려면 최소한 중2 정도는 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중상과정은 좀 어렵거든요. 그거 탄탄하게 하고 고등수학을 빨리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하고 가야 안정적으로 고등수학을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하고 싶은 잘하고 아이들 싶으면. 이야기죠.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선행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잘 하고 싶은 경우 현실적으로 미니쌤은 어떠신가요? 1년. 네, 아, 저는 최소한. 중학교 1년 과정까지 왜냐하면 중1 때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 이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이 뒷받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급하게 마무리돼서 진도만 나갔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구멍이 나거나 내신이 안 나온 친구들도 많고 이 정도만 되면 중1 때는 내신이 반영이 안 되니까 중학교 1학년 기간 동안 2, 3학년 걸 훑을 수가 있는 시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드는 궁금점이 지금 1년, 2년, 3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정도 기간까지 선행을 했다라는 거가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대충 훑어봤다고 해서 선행은 아닐 텐데 선행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교재의 성취율로 보는 게 좋죠. 성취율. 네, 성취율.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심화선은 보고 가야 된다. 선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일품의 70%, 80% 정도의 성취율이 나오는 것. 학군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기본서, 유형서의 80% 정도의 성취율이 나오는 것을 저는 선행 기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그건 기본이고요. 어떤 심화 교재를 풀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심화까지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냐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재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중등수학이나 고등수학은 객관적인 지표로 판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를 갈 거다라는 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기출문제 같은 걸 풀어가지고 이 친구가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몇 점 정도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면 성취율을 객관적인 지표로 아실 수 있고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그때 그 해당 시험지로 아이들의 성취율 A가 몇 %인지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가 그 시험지를 받은 점수로 그 학교에서 몇 %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등수학은 그런 내신 시험지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전국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것도 기출문제랑 등급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선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교재를 끝냈다 이 정도 수준 됐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전국형 모의고사 같은 걸로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러면은 중등 내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취가 나와야 그래도 유의미한 선행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중등 내신 시험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이 넘어야 A를 받거든요. 근데 학군지 같은 학교들 들어가서 보시면 학교 시험이 어려워도 30% 정도의 아이들은 A 등급을 받아요. 근데 고등으로 가면 등급이 막 나뉘잖아요. 지금은 완화가 돼서 1등급이 10%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가 90점을 넘어서 A를 받았어도 30%로 A를 받은 친구는 고등에 가서 2, 3등급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최소한 제대로 중등 심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A 등급은 나와야 되지 않나. 미니쌤은 물론 저도 내신을 가지고 아이들 기준을 삼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아이들은 내신 기간에 임박해서 준비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중에서는 기본 응용 정도의 수준이 80점 정도까지 나온 친구들은 진짜 내신을 해야 될 그 시기에는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온다고 보고요. 대신 심화까지는 완벽하게 끝내지 못해도
그래도 선행을 나가고 있는 진도에 한 학기 이전까지 심화는 그래도 잘 완료를 해서 서른쌤이 말씀하신 그 정도 성취도가 나오면 알맞은 것 같습니다. 요즘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수학은 양대 산맥이잖아요. 선행과 심화.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복잡합니다만 선행은 선행대로 해야 된다 그러고 심화는 또 심화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수학 심화라는 거를 언제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권장할 수 있는지. 대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심화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문제들이 그대로 유형이 반복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기본 문제집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예습의 효과도 생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심화부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저학년 심화들도 그 해당 학년에 나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늦게 복습의 의미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저학년 친구들을 심화라는 개념보다는 학우령 교재들로 생각하는 힘들을 많이 키우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3학년부터는 교과 문제집으로 학습 습관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부터는 심화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심화라는 게 흔히들 말씀하시는 최상위, 최고 수준 이런 거를 푸는 심화가 아니라 아이들마다 그 친구들의 다 역량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본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약간의 고통을 수반하는 정도를 심화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지금 다른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듣고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서른쌤이 정리를 해주신다는 제가 중책을 맡았는데요. 저는 3학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2학년 때는 다른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진주쌤이 말씀하신 사고력 수학도 좋고 독서도 좋고 태권도도 가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심화 수학은 3학년. 왜냐하면 보통 수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산은 잘 하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단계 참고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이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영어에 비해서는 적게 보내고 계신단 말이죠. 초등 때까지는 엄마가 좀 봐주면서 수학은 집에서 케어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수학교육 전문가이시자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수학학원을 안 보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초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너무 쉽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수학 문제집 풀 때 적어도 엄마가 아이보다 먼저 개념 부분을 읽고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화 문제도 아이가 갑자기 모른다고 질문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심화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답지를 보고 어머님이 먼저 풀어보신다든지 그런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가정에서도 학원을 보내는 만큼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아이가 자기주도가 된다. 부모의 개입이 없어도 이 친구가 본인의 학습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되면 학원을 사실 보낼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학원을 보내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커리큘럼 관리 차원도 있거든요. 그거를 엄마가 아이의 수준과 상태가 파악이 잘 돼서 이 정도 커리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실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도가 나가는 게 가능하다면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학원 못지않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경우죠. 티칭이 꼭 필요할까요? 티칭이요? 집에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수학을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티칭, 코칭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칭 필요하죠. 교육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보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긴 한데 하나는 어떤 파트에서 아이가 꼭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전문적인 선생님에게 배워야만 할 때 그때 보내야 되고 또 관계 측면에서 부모와 아이 간의 친자 확인이라고 하죠. 관계가 너무 나빠질 것 같다. 이대로면은 수학이고 뭐고 간에 아이와 내가 등 돌릴 것 같다.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온순하고 유순하고 해서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빠 말을 잘 듣지만 머리가 커지고 고집이 생기면서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학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 분 각자 되게 긴 시간 수학교육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또 서른쌤은 초등 교사로서 한 14년 정도 또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수학을 하고 있는 초등아이들 많이 보셨을 텐데 보면 느낌이 오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죠. 지금 진도나 레벨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짧은 기간 딱만 봐도 얘 나중에 수학 진짜 잘하겠는데, 영어도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 진짜 잘하겠다, 이런 느낌이 오십니까? 세 분도 어떻게? 네. 있어요?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야 수학을 잘할 상인가? 두 가지 측면인데요. 몰라요. 그럼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틀린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알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강해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문제 분석이고 식 쓰는 건데 안 하는 아이들은 끝까지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포인트를 잡아줬을 때 다음 문제 풀이에서 그거를 받아들여놨어요. 흡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한 단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다음 학기에 더 잘하겠는데 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실히 식도 달라져 있고 점수도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주쌤은 아니 왜 두 개나 말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는 거 보면 딱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나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질문하는 게 달라요. 보통의 평범한 친구들은 본인이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그 메타인지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문제풀이 과정에서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질문을 잘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얘는 수학 되게 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태자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묻습니다. 뭘 모르겠어? 어떤 부분을 모르겠어? 라고 무엇을 질문하려고 하는지를 포인트를 짚어주거든요. 스스로 짚게끔 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좀 큰 아이는 아빠한테 가지고 와요. 아빠 알려줘. 그럼 뭘 모르겠어? 라고 물으면 그냥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다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아이는 이러이러해서 여기를 잘 모르겠어 라고 그 포인트를 짚어서 질문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같은 형제인데도 같은 부모님을 둬도 스타일이 다르다. 수학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하는 모습에 아마 공통점을 느끼는 건 동일한 것 같고요. 저는 학부모님들이 느끼실 만한 상황을 두 가지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보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뭐라도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면서 자기가 해보려고 시도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딤돌 최상위에 하이레벨 문제 같은 걸 다 틀려도 의미 있게 뭔가를 시도하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은 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연산으로 가지고 와서도 곱셈 개념만 배운 친구들이 곱셈은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배우지 않았지만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곳에서 답을 구하려고 시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잘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수학도 태도, 그렇죠? 세 분 정말 오랫동안 이제 수학 교육을 하고 계신데 이제는 수학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학부모로서 내 아이에 대한 수학 교육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수학을 하니까 사실 우리 아이 수학과 관련해서 원칙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원칙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면서 분명히 또 변화도 있으실 것 같고, 일단 이 질문부터 우리 애들은 수학 이것만큼은 진짜 목숨처럼 지켰다, 혹은 이건 절대 안 시켰다, 이런 게 있을까요? 선원쌤부터. 진주쌤은 한 번도 1등을 안 한 것 같아요. 왜 나를 1등 안 시켜주지? 좋습니다. 진주쌤. 저는 이것만은 꼭 지켰다는, 수학을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게 시켰어요. 매일 시켰다. 매일.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수학 문제집은 꼭 들고 가게 해서 거기에서도 오늘 해야 될 거는 꼭 시켰어요. 조금씩이라도. 여행을 가서요? 네, 이것만큼은 절대 안 시켰다가 더 크긴 한데, 의미 없는 문제풀이 반복은 안 시켰어요. 연산도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몇 장씩 풀어라 이런 거 안 시켰고요. 개념 이해가 됐는데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문제풀이 반복은 시키지 않았다. 어떤 게 의미 없는 반복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덧셈을 배운다, 곱셈을 배운다 하면 이 친구가 곱셈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사실 엄마들은 빠른 속도를 원하시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욕심은 내려놨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학습 양이 차면 속도나 정확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잡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학 교재를 개발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집들 안에 해당 연령의 친구들이 연습해야 될 연산도 충분히 다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수학 학습을 하고 있다면 연산도 충분히 연습이 되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우리 아이가 연산에 특히 발목을 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산만 따로 반복을 시킨다거나 속도에 욕심을 내서 그런 기계적인 연습을 시키는 거는 절대 안 시켰습니다. 쓸데없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다. 어차피 해결이 될 거고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쓸데없다. 미니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비슷하게 꾸준하게 시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행 갈 때나 친구들하고 키즈 카페 갔다 온 날 되게 피곤하고 엄마도 쉬고 싶으니까 안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조건 그런 날도 쉬운 거, 만만한 문제집 한쪽이라도 꼭 풀게 했던 것을 무조건 시켰고요. 절대로 시키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학원 가는 날 숙제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은 숙제라도 해가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학은 공부할 때 되게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치거든요. 이미 과제를 할 때부터 그 에너지를 다 쏟고 가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온 에너지를 쏟아서 집중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숙제는 미리미리 학원 갔다 오자마자 바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당일에 하지 않는 걸로 그걸 꼭 지켰습니다. 두 분이 매일 하는 습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 며칠씩 시키셨어요? 주 7일. 매일. 주 7일이요? 아, 365일. 그러니까 조금 시키더라도 네. 그냥 꾸준함을 키워주고 싶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1분, 2분이어도 진짜. 네. 야, 그러네요. 주 7일. 좀 무서운데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게끔 해요. 아들이나 딸이 가지고 와 질문을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바로 알려주면은 그거를 들었을 때는 다 알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포인트를 다르게 줘요. 아들이 물어볼 때는 문제 다시 읽어, 문제 분석했어, 다시 생각해봐 라고만 하면은 짜증을 내는 편입니다. 모르는 것을 견디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격이 좀 급한 거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끌어줘야 돼요. 여기서 구하려는 게 뭐지? 조건이 뭐야? 그렇게 디딤돌 놓듯이 영어에서 I+1인 것처럼 I의 수준보다 조금씩 높게 끌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뭘 모르겠어? 문제 다시 읽어봐 라고 기다려줘요. 가만히 기다려주면 아이가 문제 읽고서 이거예요 저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식을 조합하는 형태로 조금만 툭툭 건드려주면 되거든요. 생각해봐 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들께서 다 똑같이 같이 생각해봐 라고 기다리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 성향에 맞춰서 조금씩 개입하고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하지 않았다. 저는 앞으로 두 분과는 반대입니다. 힘들 때는 쉬어라. 매일매일 무조건 해야 된다. 좋죠. 좋은데 너무 힘들면 공부고 뭐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덮으라고 해요. 밤에 너무 피곤하다. 그럼 덮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형태로 무조건 컨디션 좋을 때 공부를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안 좋을 때 힘들 때 공부를 하면은 결국에는 수학에 대한 감정이 너무 오기 때문에 저는 힘들 때는 덮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따로 협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는 내 아이 말고 남의 집 아이를 가르치시지만 집에서는 직접 가르치시든 코칭을 해주시든 자녀분들 수학을 책임지고 계실 텐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학교육 전문가든 집에서도 잘할 수 있는 좀 꿀팁이 있지 않을까? 꿀팁이 있나요? 저는 말을 하게 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각에서 동의각, 엇각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요. 그러면은 동의각이 뭐야? 엇각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걔는 어떻게 구해? 왜냐면 말을 하려면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풀었던 문제도 한 번 더 회상하게 되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진 않았는데 틀린 문제는 반드시 아이가 스스로 다시 풀고 넘어가게 시켰었거든요. 근데 오답 노트를 따로 쓰겠다고 인책을 만들어서 정리하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해가지고 예전부터 포스트잇 활용해가지고 오답풀이에 많이 썼어요. 틀린 문제 위에는 무조건 포스트잇 붙이고 거기에다가 다시 풀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두 단원이 끝나면 틀렸던 문제에만 포스트잇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거 다 다시 떼고 그 위에다가 다시 풀어보게 한 번씩 시켜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지 않고 그냥 넘겼을 때는 거의 100% 다 잊어버리고요.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을 때 그래도 30% 정도 놓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붙어있는 문제들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들을 집에서 활용하게 했어요.
미니쌤은요? 저도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썼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서류쌤처럼 말을 하게 시켰는데 저는 영상을 찍었어요. 말을 하기 싫다고 하면 푸는 모습만 손이랑 문제집이 나오게, 그럼 아이가 엄청 집중해서 차분히 잘 써내려 가려고 신경을 쓰거든요. 잘 쓴 영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틀린 문제 고칠 때 좀 집중이 잘 됐던 것 같고, 연산을 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지루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저랑 시합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말로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찍는 거 너무 좋은데요? 제가 운영한 카톡방에서 어머니들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에 풀어서 올려요. 한 번 올렸더니 한 어머니께서 우와 글씨 우와 잘 쓰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글씨를 정성스럽게 쓰게 되거든요. 저런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풀이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은 친구들한테도 좋고, 조금 이성향의 친구들은 칠판에다가 선생님처럼 설명을 하면서 그걸 자기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선생님들이시지만 맘처럼 안 된다. 사실 내 새끼는 원래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 참 내 맘대로 안 됐던 부분 뭐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근데 극복은 안 돼요, 원래. 지금도 그런가요? 계속 전쟁 중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효과를 봤던 경우는 저희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꼭 시험을 보면 한두 개씩 실수를 해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몰라서 틀리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덜 속상한데, 다 알고 다 맞을 수 있는 애가 자꾸 틀려오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보통은 아이들의 수학학습에 관여는 안 했었는데 봤어요, 왜 틀렸나. 그런 거더라고요. 문제를 똑바로 읽지 않아서. 모두 골라라 했는데 한 개만 골랐던 거.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실수를 시험에서도 자꾸 하길래,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쓰는 방법인데 너는 지금 중학교 학생이니까 이거 안 지키면 엄마가 너 초등학교 애들 다 해줄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부터 네가 푸는 모든 문제집에 밑줄이 쳐져 있는지,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것과 조건의 동그라미 치기가 되어 있는지 당분간 확인할 거야. 그리고 이번 보는 시험에서 시험지에 밑줄 쳐 있는지 다 볼 거야. 요걸 한번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어쨌든 엄마가 확인을 할 거라는 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에 밑줄을 쳐가면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시험에서 하는 실수는 줄더라고요. 이런 것도 자꾸 덤벙거리고 실수하는 친구들에게는 한 번씩 하면 효과적이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서른쌤은 지금 항상 진행 중이시긴 한데 네.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제가 종교는 없는데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아이들 안 그래도 힘든데 부모가 몰아치면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놀아주기만 하면 안 돼? 질문은 학원 가서 자기 선생님한테 하라고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아이에게도 제가 바깥에서 활동한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제 아이도 제자의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면서 많은 부분이 극복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의 마음을 좀 많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도 다시 질문을 하게 되고, 저도 또 알려줄 때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를 6학년 때까지 열심히 사교육을 시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예전에 비해서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던 말이 특목고를 뭐하러 가야 되냐, 좋은 대학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그 어떤 말로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수학을 조금 시켜놓은 게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신 시험 잘 봐야 이런 푸시조차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또 기다려주니까 다시 본인이 점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다 보니까 그럼 내가 다시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디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마다 잘해 나가도 어느 순간 하기 싫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그때 사실 엄마 마음은 진짜 너무 괴롭겠지만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도 엄마가 기다려준 의미를 또 알아채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학군지 엄마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사춘기 오기 전까지 무조건 선행 빨리 빼놔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한 번씩 아이들이 고비가 오는데, 미니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진도를 빼놓은 게 있으니까 엄마가 기다리는데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진도를 만약에 하나도 안 했으면. 근데 저도 아이가 사춘기 때 그렇게 극적인 일이 없더라도 사춘기가 오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때문에 공부에 뺏기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나마 이 친구가 진도를 빼놨으니까 기다리는데 여유가 좀 있구나, 진도를 빼놓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공부시키려면 부모가 짠한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고 내려놔야 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오기 전에 짠한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바짝 달리고 사춘기 오면 마음 공감해주고. 그때는 사실 친구들의 정신세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와 관계가 엄청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려놓기 위해서는 미리 독한 마음을 먹고 주 7일 수학 공부를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세 분 중에서 제일 또 선배맘이시고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막 반박은 안 되는데 네. 그런 관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군인쌤, 첫째를 그렇게 경험을 해보셨으면 네. 보통 첫째한테 조금 가혹하게 하잖아요, 보통 네. 엄마들이. 맞아요. 항상 첫째한테는 조금 더, 그런데 한번 겪어보면은 둘째나 셋째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거나 맞아요. 수학적인 관점에서 좀 달라진 건 없으세요? 둘째는 수학에 관심이 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푸시했다가 수학에 대한 정서가 망가질까봐 선행을 많이 빼지도 못했고, 왜냐면 아이가 거부가 있었으니까. 특히나 여자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더 감정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오빠랑 비교도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는 원래 수학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너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오빠만큼은 일찍 시작하지 않아서 뭐 또는 오빠만큼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아서 그런 거지, 너도 하면 잘할 수 있다 정도는 계속 심어주고, 하고자 할 때 그 정도의 기초력은 되게 그런 정도까지만 신경을 써놨죠. 그러면은 첫째가 좀 뭐라고 하지 않나요? 왜 나만 그러고 동생한테는 왜 이렇게 허용적이야?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도 잘한 거에 대한 부심이 있어요. 약간 잘난 척하니까 내가 좋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되더라고요. 진우쌤은 어떠세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애를 막 열심히 시켜봤더니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는 걸 어느 순간 느낀 이후로는 둘째는 거의 그냥 방치했거든요. 맘대로 해봐라. 맘대로 해봐라. 그냥 너 알아서 해봐라. 그런데 양쪽에서 항의가 들어와요. 큰애는 왜 나한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거를 둘째한테는 다 허용적이냐 이러고, 또 둘째 입장에서는 왜 언니만 신경 써주고 나는 신경 안 써주고, 얘는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째는 시키지 않아도 지가 또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돌아봤을 때 큰애에게 했던 그 패턴과 둘째에게 하고 있는 건 너무나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사실 아직도 경험 중이어서 뭐라고 단언을 하기는 쉽진 않지만 아이들마다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 이 영상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의 재능이 혹은 수학머리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둘째도 겪어보시면서 이런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수학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수학 머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수학 머리를 타고난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더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된 부분이 있구나를 알게 된 게, 우리 아이들이 수학 머리를 타고났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실제로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수학 머리처럼 보이는 것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수학 머리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 머리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수학머리는 만들 수 있어. 근데 도무지 수학을 공부하는 습관을 못 만들겠다. 이거 너무 안 잡힌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초등 시절에 아까 미니 선생님이 연산 같은 걸로 아이들 습관 잡아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주치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일종이었거든요. 어쨌든 너무 힘들지 않게 꾸준히 하는 습관들을 어릴 때 잡아가면 수학도 극복할 수,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싫지만 않은 과목이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우리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움직이는 건 결국에 마음이기 때문에 아이들 수학 정서 다치지 않게 초등 시절에 좋은 경험과 습관을 잡게 해주시는 게 수학 머리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를 제가 아까 농담삼아 방치했다고 했지만 겪어보니 이게 엄마의 말을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초등 시기까지만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자아를 찾아가면서 결국에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하는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쯤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척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엄마가 본다고 해서 공부를 했고 안 본다고 안 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 얘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었구나를 이제 알고 나니까 둘째한테는 조금 더 허용적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첫째도 학군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고등수학 나가고 이런 거 다 겪어봤었거든요. 그때 저희 아이가 초5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고2거든요. 고2 수학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너는 초5에도 고2 수학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고2 수학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미안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다 만나는데 그러니까 둘째한테는 경험적으로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더라. 어찌됐든 집에서 케어가 안 돼서 수학학원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도 많으시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 세 분도 지금 수학학원을 보내신 것 같아요. 다. 네. 수학교육 전문가인데 내 자식은 남의 학원에 보낸다는 거거든요. 수학을 하시는 분이면 학원 선택도 남다를 것 같은데 뭐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학원을 보내나 혹은 보낸 다음에 학원을 좀 잘 활용을 하려고 보내는 건데 그럼 또 학원의 효과 200%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좀 노하우가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대형 보냈습니다. 네. 큰 학원은 일단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결국에는 본인이 공부를 해내야 되는 거라서 저는 무난한 선택을 위해서 대형 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작은 학원 정말 좋은 학원들도 많죠. 그런데 어디가 좋은지를 고민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아이들 키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선배 맘들처럼 큰 과정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 과정은 큰 학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 수준에 맞는 곳을 찾았는데 이거는 돌아봤을 때 잘한 거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거기도 한데 대형학원 탑반 질문도 많이 주세요. 어디 학원이 좋냐 이런 거 질문 주시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성향과 수준과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형이 맞는 친구인지 소규모나 1대1 수업이 맞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대형학원 보내세요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대형학원은 운영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규 과정에 짜여진 커리큘럼도 탄탄하고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수준에 맞는 반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그런 대형학원에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반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쉬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저도 직장맘이고 제 아이를 직접 안 가르쳤기 때문에 대형학원에 탑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탑반은 일단 수준이 안 되는 애를 억지로 밀어넣은 건 아니지만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친구들 안에서 내는 시너지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으라고 보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되는 부분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반반이에요. 후회스러운 건 제가 이따 한번 몰아서 여쭤볼 텐데 그러면 학원에 보내놓고 아예 맡기셨어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해보셨어요? 체크를 선생님을 통해서 했어요. 네, 아이를 체크하진 않았고 선생님하고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질문 같은 거 많이 주시는 학부모님들 아이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방치는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숙제를 안 해가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숙제 안 해오면 남겨주세요, 혼내주세요 이런 것들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민희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원을 선택할 때 여러 곳을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소개받아서 또는 대형 학원이어서 그 학원을 갔어도 우리 아이를 맡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좋은 선생님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시다가 한 달 내진 3개월 사이에 전화가 오면 저는 그때 선생님이 피드백 주는 부분 중에 우리 아이가 뭘 못하는지를 알려준 선생님들이 좋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냥 다 잘한다고만 하시는데 사실 아무리 잘해도 수학은 못하는 게 꼭 있기 마련이라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짚어주시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럴 때 피드백을 잘 주시는 선생님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준으로 대형이 아니어도 과외 선생님이든 공부방이든 선택할 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서 덧붙이자면 로드맵이 있는 학원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형이든 소형이든 어떤 과정을 할 때 몇 개월 과정으로 끝낼 수 있고 이 교재를 하고 다음 교재 어떻게 나갈 거요라는 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선생님 계신 학원. 왜냐하면 엄마표 수학을 하다가 학원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표를 하다 보면 진도가 늘어지기 때문에 학원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드맵이 없는 학원을 간다?
그럼 결국엔 또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을 제시할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간을 좀 되돌린다면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선생님도 부모도 없을 텐데 특히 수학을 업으로 하신 이 세 분이 시간을 돌려서 초등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학을 한다면 혹은 그게 두 가지 다 있겠네요. 좋았던 게 있을 거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후회 부분이 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전문가인데 저렇게 후회를 할 거면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것 같거든요. 민쌤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셨네요. 저도 첫애 때는 소위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 학원들 한 번쯤은 기웃기웃거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황소수학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를 들어가야 잘 다닐 것 같다든지 친구들 다 다니니까 가겠다든지 반이 어디라든지 사실 그거는 그 당시 때는 정말 민감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지가 공부 안 하면 다 땡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너무 목숨 걸지 않고 그걸 마치 엄마의 훈장처럼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학원 다니지 않아도 잘할 수도 있고 그 학원 다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흔들리셨다는 얘기. 네, 저도 꼭 테스트를 보러 다녔거든요. 네. 근데 지나와 보니까 네. 아유, 굳이 의미도 그럴 없었다. 테스트 보는 것도 딱히 의미가 없었는데 네. 수학 교육을 하는 나도 흔들렸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셔라 이런 네.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철훈쌤은 어떠세요? 조금 덜 모질게 할 걸. 네,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이도 그 당시에 많이 속상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살짝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문제 분석을 안 하면 좀 어때? 글씨를 삐뚤빼뚤 쓰면 어때? 그냥 날려 쓰면 어때? 라는 생각. 그 당시에는 문제 분석 정확하게 밑줄 치고 조건 체크하고 식 반듯반듯하게 써야 되고 지우개로 지워야 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조금 덜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되고 식을 좀 덜 쓰더라도 다시 쓰면 되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치를 시킨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제일 선배 부모신 진주쌤 어떠세요? 제가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랑 실제 엄마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너무 있어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하지 말았었어야 됐다. 근데 그 있어 보인다는 게 아까도 대형학원 탑반 보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수학하는 사람인데 네가 수학을 못하면 엄마가 뭐가 되겠니?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큰애가 되게 수학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이제 생겨서 어려운 학원 제일 높은 반, 어려운 교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뭔가 이 친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면 지금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귀가 팔랑거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나고 봤을 때 아까 첫 반을 보내서 잘하는 친구들과의 시너지도 나고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저희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를 항상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잘 못해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학원을 가도 얘를 뛰어넘는 친구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나고 봤을 때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타이밍에 저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지나오고 보니까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그래서 저희 런웨이 여러 가지 교육 고민에 교집합에서 출발해서 합집합을 이뤄가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들을 들어보시고 되게 신기하게도 1탄도 그랬고요 2탄도 그랬고요 3탄도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뭐가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 4탄은 또 센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학원 선택의 모든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학원 하시는 원장님들과 교육 전문가를 모셔놓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또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좀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학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간을 내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